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살펴보는 거는 안철수를 살펴보는 거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워낙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안철수는 이제 간철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프레시안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이번에 좀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 남재희 그 장관께서 이야기가 갑자기 반기문 그 새누리당의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반기문이 한 게 뭐 있냐, 차라리 반기문보다는 유승민이 더 낫지 않냐 얘기를 딱 던지다가 박원순에 대해서는 박원순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차후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시민운동을 했으니까 시민운동의 세력들이 이런 모세혈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세가 있다는 거예요. 박원순이 못 꾸렸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외곽 조직. 그렇죠. 조직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이미 민주당이 문재인 중심으로 다 모든 걸 다 정리가 돼버리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이뤄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금 이 더민주당 내에 이런 대권 구도가 문재인 체제 중심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위협하지 않나. 왜 민주당 사람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 더 해도 됩니까? 네. 되도 않은 사람들이 공학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치공학을. 공학은 공학박 써야 되잖아요. 예. 뭐 도왔죠.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 내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정치공학에 심취된 게 있어요. 뭡니까? 아까 쭉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왼쪽에 진보가 없어요. 진보의 대선 주자가 없다고 지금. 집회 없어. 뭐 문재인이 되건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쨌거나 제일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서 중도 전략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속 터져가지고 천불나고 뭐 술 먹으면서 욕을 하더라도 우리를 찍게 돼 있다. 그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중도.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도 찾아가고 이러면 DJ도 대통령이지만 전두환도 대통령 아니야. 뭐 하는 이런 영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땡겨오자. 그러면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뭔가 그런 공학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냐. 또 대체로 또 변호사잖아요. 또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계산을 잘하는. 근데 아까 김원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공학이 아니라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핵심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친일파 세력들, 그 수구 꼴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공학적인 그죠. 진보 성향 얼마, 중도파 얼마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불을 질러야 된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죠. 노무현 대통령 불을 질러야 된다. 질렀죠. 그렇죠. 불을 지르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진짜 지금 불을 지르기가 국민들이 진짜 너무 피폐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억울한 사람. 우리 법원을 믿어요 지금? 판사들을 믿고 검사를 믿냐고. 억울한 사람들이 백업 쓰고 돈 없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또 하나는 힘든 사람이 참 많이, 하루하루 생활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살고 직장이 조그만 직장에서 나가다 하더라도 5년 후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10년은 어떻게 될까, 이 전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김나긴 교수 표현대로 하면은 상류 10%가 우리 국가의 재산을, 국민재산이 66%를 가지고 있잖아요. 66%. 근데 OECD 국가 중에 제일 그 높은 유럽 같은 데 30% 돼요, 주로. 어떤 데 20%도 있어.
우리 60%예요. 근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집중도가 확 넓어졌어요. 근데 또 하위 50%가 1.7%예요. 16% 가지고도 적은 건데 하위 50%가 전체 재산의 1.6%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0.1 내지 0.2씩 줄어들어 또 추세가 지금. 이런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는 나라냐고. 그래서 얘기대로 지금 불 조금만 땡기면 확 불 붙게 돼 있어요. 어? 그런데 거기다가 공학적으로 중도파 어쩌고 이렇게 하고 국민 통합 있다 이 소리가 앉아 있고. 거기서 수학 계산기 두들고 그러니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갈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믿을 만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진짜 혁명적 상황 전야에 지금. 지금 저는 민주당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국민들은 침을 뱉지 않습니까? 에이, 저 더러운 하면서 침을 뱉죠. 나는 희망을 접었다. 침을 뱉는데 민주당은 침을 뱉을수록 그래도 대선 가면 우리를 찍게 돼 있다. 나는 뭐도 하는 맹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한. 그러면 정권 교체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서 경쟁하겠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의 친문. 이번에 선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했는데도 문재인 세력이 밀어주는 사람. 정세균과 압도적으로 되고. 응? 당 경선에서도 우리가 혹시나 하고 비주류라도 좀 물정한 할 때는 비주류가 폭락하고 별로 하여튼 추미애가 하여튼 압도적으로 하고. 네. 최고위원도 8명 전부 다 8명 9명인데 전부 다가 한 명도 안 빼놓고 전부 다 문재인 개인 세력이고 그런 세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안희정이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선하고 그 얘기는 나는 페이스메이커 할게 문재인. 응? 나는 스파링 파트너 할게. 이 얘기 외에는 없다고. 저는 고민이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고민이 온다는 거야. 도찐개찐이구나. 거기서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니 민주당을 떠나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가 돼. 그거 하나만 하는 게임인데 근데 그거 나 본인이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욕심도 있고 야심도 있고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나는 그냥 페이스메이커 할게. 국민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페이스메이커 이상은 인정 안 해요. 그래도 보수로 좀 띄워주고 그러지. 그런 건 아니라고 봐. 스파링 파트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래서 그건 거론이 대상이 아니야. 응? 그래, 대표님 아까 특별히 평가 안 하시겠다는 것도 이런 구도에서 구도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3지대에서도 싸울 마음이 있다. 이런 기계나 결기가 오히려 지금 국민 정서와 풍토에 맞지 않는가 이런 평가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럼 오히려 지금 제3지대에서 싸워볼 만한 걸로 모색되는 사람이 들리는 풍물에 따르면 이제 김종필과 냉면 회동을 했다고 하는 안철수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신당을 창당한다고 대현 전도사를 얘기하고 있는 이재호 아니면 아까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유승민이 낫지 않냐 하는 유승민이나 인물이 다 이게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갑자기. 네. 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구 진영이 촉이 더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문 진영 말고 제3지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국민들이 강렬하게 있다는 걸 읽고 이번에 또 그 20대들이 박근혜 신임이 9%인가 8% 나왔습니다. 9%는 신뢰해? 그러니까 9%라도네. 그러니까 정의와 전 의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정당은 청년 의사를 대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승민도 대학 강의를 먼저 집중해서 하고 다니고 있어요. 3지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촉을 읽고 있는 거죠. 다음은 청년이다. 다음은 지금 주류 말고 3지대를 원하는 지향이 생긴다 분명히.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진영을 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뭔가 민심을 먼저 읽지 않은가. 나쁜 놈들이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인물평은 이 정도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선 지형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이 앞으로 1년이 더 1년 남았죠? 조금 더 남았죠? 사실 1년이 더 남았지만 1년 금방 가요? 네. 정말 순식간에 갈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벌써 물이 오른 겁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올랐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너도 나도 이제 대선
준비로 다 들어갈 거고 그 가져와가지고. 아 근데 그거 보셨어요? 이번 추석도 길잖아요. 수목금 토일. 수목금 토일 5일이잖아요. 근데 내년 추석은 더 길어요. 그래? 더 길 수가 있어? 내년 추석은 수목금 토일인데 개천절 길어요. 그래. 장난 열흘 아니에요. 가요. 열흘 근데 가지라고. 보세요. 저는 내년까지 회사를 그 꼭 얘기가 다녀야 나오는 되겠다. 순간 네. 와 내년 추석에 작살 나겠다. 내년 추석이 되면은 대선 2달 전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선 국면이 되고 우리 라디오 반면치기 팟캐스트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골방에서 녹음해야지,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어쨌거나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추석이 어떡하지? 우리 내년 추석 때 매일 연휴 때 매일 방송합니다. 생방송 할까? 네. 정말요? 네. 추석 민심 실시간 반영 전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생방송으로. 그러면 저기 내년 여름쯤에 대대적으로 멤버 이렇게 추석에 집에 가야 되는데. 이번 대선 2017년 대선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일단 시대적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음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 아니냐. 동북아 전체 차원에서 세계 차원에서 지형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이 북중러와 한미일의 관계 전체적인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형이 변화하고 있을 때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요. 나라가 타이밍을 놓쳐요. 구한말에 그랬잖아요. 구한말에. 아니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살던 대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작살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또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런 징후가 뚜렷하게 보이죠 지금. 그렇죠. 예. 이 동북아의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지난 100년 전에 구한말에는 뭐 정보가 없으니까 조선 백성들이 잘 몰랐나 보죠. 물론 거기도 뭐 동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분노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SNS,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더 잘 알아 지금.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지금 마탱이 갔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국민은 이미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은 국민 주권 시대에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국민들이 주인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보세요. 제가 원래 강연 다니면 이 두 가지 결정하는데 세월호 지금 광화문 농성을 보세요. 2014년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던 그 가슴 아픈 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죠? 세월호 유족분들이 저 광화문의 저 농성이 그때는 그 유민 아버님 김영호 씨의 단식 투쟁이 촉발돼 가지고 여름에 왜 교황이 방문하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국민분들께서 저 세월호 농성이 앞으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2년, 3년을 이어가 가지고 아마 2017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 세월호가 주요한 쟁점으로 제시가 되겠지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월호 가족분들은 그것을 해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드 배치죠. 바로 사드 배치. 여러분들 7월 8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게 7월 8일이었고 성주에 배치한 게 성주를 결정한 게 아마 14일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구나 라는 보도를 접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누가 그러긴 해도 아마 성주 군민 수천 명이 몰려 나와가지고 연일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죠? 사드 반대를 외치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대한미국이냐 하면서 그죠?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박근혜도 다시 보자. 아마 성주 국민들이 수천 명이 밀려 나와가지고 사드 심각한 문제에 빠질 걸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네. 성주 주민들이 환영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무슨 정책 예산의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렇죠. 나는 그쪽 다들 그렇게. 사람들은 박근혜가 하는 거는 뭐든지 찬성하는 사람들이니까 환영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런 게 오니까 우리가 우리 방패장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예산 지원 많이 해서 우리 좀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초반에는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그렇게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님비 이런 게 나오다가 완전히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시대가 됐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지형의 변화 요인은 저는 민심, 대중들에 있다. 촛불에 있다. 바로 그거 사드 아니에요. 얘기 좀만 더 하면 주권 시대라고 그랬는데
사드 이제 집회를 성주에서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의사 결정 구조가 특별히 없어요. 왜냐면 대책위 회의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 의사 결정은 집회판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만민 공동회네. 아니, 대책위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냐 안 치냐 이걸로 결정이 나요. 박수를 안 치면 사회자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사실, 성주에 원래 군청 앞마당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군수가 통보하고 거기에 이제 이미 이제 사드 찬성하는 단체가 거기에 집회 신고를 내서 성주 군청에서 이제 못하고 어제는 그 뭐 소방서 뭐 이쪽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군수도 이제 그 촛불 집회 안 나온대요. 이런 지형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뭐 2,000인가 모여가지고 소방서 앞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정말 그 서로 이제 집회 시간 전 되면 다 자기들이 당신들이 점검해야 될 할머니들 다 점검하고 또 하나 조직하는 거야? 웃기다. 할머니들 박수를 치고 안 치고 결정을 정말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와서 발언을 하잖아요. 발언에서도 할머니들 사드는 그 성주에 배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면 박수를 안 친대요. 사드는 한국에 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박수를 쳐줘요. 그 70, 80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여론을 끌고 가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할머니들이 SNS를 합니까? 페이스북을 합니까? 이거에 결정적인 게 아니다. 이미 눈이 다 트이셨다. 자기 문제화 됐고 이게 경로당에서 박근혜 사진 떼날 때부터 트인 거야. 아 우리 큰아들 대구 나가 살고 우리 둘째 딸 김천에 살고 어쩌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할머니들한 그 집회에서 사회자가 매일 집회 때마다 과제를 하나씩 준대요. 자식들한테 전화 돌리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정말 열심히 다 돌린대요. 서울에다 얘야 오늘 사회자가 이러이러했다 이러이러니까 주변에 알려라. SNS를 직접 안 하시지만 지휘 통제 조직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이거 마치도 그 노란 리본 공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세월호 투쟁, 여기 사드 투쟁 이게 2002년도에 노사모의 재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도를 할머니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뭐냐면 대구 경북 이게 지역에서 매일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매너리즘이나 힘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집회 끝난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번은 한 10분, 20분 약간 빨리 끝내면서 끝날 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끝을 했대요. 근데 한 10분 빨리 그 노래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딱 서서 흩어지지 않더래 끝났는데. 그러니까 사회자가 돌아서서 가려다가 다시 할머니들 한 곡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그 시간까지 딱 해야 되는 거야 할머니들.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사드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라도 지켜야 된다. 아니, 풀뿌리라는 게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역사 인물 중에서 다산이 있잖아요. 네. 정약용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민신사님이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 그게 바로 외자를 썼어요. 두려울 외자, 경외할 때 외자. 국민을 두려워하는 거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백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면. 근데 내가 보면 지금 여야의 정치의 대선을 앞두고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작하고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의원님들.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민심도 18년간이나 강진에서 귀양 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고뇌를 했을까요. 자기 권력도 잡아보고 또 시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18년이 귀한 목민심도에 쓴 내용 중에서 나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논리가 아니잖아. 관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자세의 중심에는 두려울 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윤기진 동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한번 느끼는 거예요.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밀양에 송전탑 때 할머니들 싸운 거 보셨잖아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만약에 사드 문제가 성주에 만약 공사 들어가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두려움, 무시무시한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주권시대 얘기하니까 전 가장 좀 직관적인 당면한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지형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그 있어요. 이제 한 가지가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한 그 2002년 대선 직전에 왜 미국 반대를 하면 안 되죠. 그 주한미군 범죄 반대 단죄하라는 그런 이제 촛불이 불었지 않습니까? 지금 촛불이 스탠바이 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아마 지금 IMF보다 더하다라는 건 이제 세간에 이미 공인된 터인데,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가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는 자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한진해운이 그랬죠. 저는 삼성전자의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이 이 배터리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배터리 터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저것도 개발 책임자 작살났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전량 그러니까 호주의 퀀타스부터 시작했어요. 항공기의 반입을 주요 항공사들이 다 충전 안 반입 해주겠다 못하게 라고 한대.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삼성 자체에서 전량을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 그리고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을까? 우리 제품 괜찮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전량을 교체한다고 할 때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를테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핀란드에 예전에 한때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이 유행한 적이 있으시죠? 네, 알고 계시죠? 한때 최고였죠. 네, 저는 외국인들이 삼성의 뭐 망하지 갤럭시를 않았어 노키아? 네, 외국인들이 갤럭시를 접하는 인식은 우리가 노키아 좀 접하는 정도라고 봐요. 뭐 대한민국이 물론 뭐 대한민국이 글로벌 코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뭐 저 멀리 있는 나라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정도 되면 뭐 노키아 좀 될 텐데 노키아 어떻게 됐어요? 오 하다가 어느 날 쓱 보니까 아무도 노키아를 안 쓰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게 흔들릴 수 있다. 가깝게 펜텍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큐리텔. 그 펜텍도- 가깝게라도 그 추억의 그 네. 펜텍도 막 엄청 잘 나갔을 때 막 스타텍 이런 거 헐리우드 배우들이 쓰고 이랬었는데 망해서 요즘 젊은 없어졌잖아요.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노키아랑 핸드. 나는 펜텍에서 김포에 있거든요. 네. 고3 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수술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새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원래 10년 되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고쳐주네요. 이러한 요인들을 보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 먹고 살아오던 방리담회식 수출 중심 이 전략이 수출 전선 자체가 지금 이제 자빠지는 이런 그 물류 상황 자체가 자빠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더해진다는 거죠. 하나는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 촛불과 같은 그러한 이제 국민들의 촛불의 대우가 대선 국면에 펼쳐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98년도 97년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물론 뭐 그게 DJP 연합이고 뭐 어떤 뭐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IMF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번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 두 가지 큰 프레임에서 국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국민 주권 시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분들이 물론 달라졌다기보다 원래부터 그러셨는데 이 흐름이 하나의 대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지금 못 버티고 자꾸 좀 피끄덕 자빠지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 지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안 생각. 그래도 지금 우리 아파트 무너질까 봐 걱정. 아니 저는 살다가 제가 지금 재벌들 걱정해야 될 때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러다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저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 문제가 너무너무 걱정되거든요. 사실 이제 추석을 세려고 하니까 김치를 하려고 근데 배추 이렇게 세 폭에 묶여있는 한망 있죠? 이게 막 28,000원인 거예요. 한 폭에 9,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무도 요만한 거 진짜 이 팔뚝만한 게 4,500원. 예,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김치 세 포기를 김장을 하려면 적어도 5만 원이 필요하네 이런 결론에 딱 다가서니까 올 추석에는 새로 김치는 못 해먹겠다. 배추김치는 못 해먹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배추 세 포기 하면 추석 때 손님들 와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끝이야. 근데 배추값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 추석
이렇게 배추값이 이렇게 막 높아지기 전에 한 지금 1, 2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리해라. 추석 물가 관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모양 이 꼴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게 있대요. 물가 관리 실명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한참 오갔대요. 배추 부장, 무과장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너는 배추의 물가를 관리하고 너는 무의 물가를 관리하라는 공무원 실명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유명무실해져서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없다. 이 경제 문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선거고 지형상 지금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 아니에요. 외부 형세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끊임없는 여기에다가 변수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의 노림수들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팔면서 코스프레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상투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바로 개헌 카드. 개헌.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거 아니야. 근데 개헌에 대한 거는 뭐 새누리당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세균 의장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면 전환은 그러니까 뭐냐? 정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 시대의 진짜 과제가 뭔가에 대해서 언니가 제가 그거 갖고 언론 플레이나 좀 하고 이름이나 올리고 국회의장이라는 거 좀 이렇게 내가 존재한다. 이거 자기 존재를 그냥 대중 아직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번 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고 내가 좀 개헌 얘기를 할 때 이 정도는 얘기하다 혹시나 개헌하면 최소한 야 대통령 대통령이 단일제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원 포인트 게임만 하자. 전문 거 건들지 말고 예를 들면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헌법 규정 이런 거 바꾸자고 할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거 안 건데 아무것도 건들면 안 돼. 쟁점이 생기니까 딱 하나 원 포인트만 개정하자. 이러면 얘기가 돼. 근데 그걸 개헌하자 그러고 뭐 헌법 전문 얘기하면 이놈들이 갖다 뭐 박정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산업화 세력 이런 거 집어넣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똑같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대선 후보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번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근데 그거는 일제 독립운동화 세력과 식민지 협조 세력과 심지 세력 때 우리나라를 30년간 이렇게 하는데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근데 그런 식의 타협을 하려고 그것도 뭐 그게 또 뭐 성숙된 것처럼 나는 한때 내가 이제 국회의원 한다고 했을 때 2001년인가? 이재호가 제야 출신이잖아요. 근데 언제 기자들이 내 방에 와서 야 김원웅 의원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전 개혁적 노선을 하고 하는데 이재호 보고 의원 보고 김원웅 의원 어떻게 평가하느냐 노선이 색깔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성숙하지가 않았대. 자기는 이제 민중당 하다가 성숙해서 거기서 이해창이한테 잘 보고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데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기자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야 나는 끝까지 성숙하지 않겠다고 했어. 내가 그래서 그 말 나는 끝까지 성숙하지 않겠다. 그따위 성숙이 뭐냐 타락이지. 그렇지 않아요? 응? 말을 바꾸면 김원웅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중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타락이야. 응?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인데 그걸 성숙으로 포장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배이 모른다는 논리. 지금 예를 들면 한때 운동권이었던 386세대, 지금 이제 586세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걔들이 국민 관심을 벗어난 게 기득권층이네. 국회의원 2선, 3선, 4선 하고 뭐 단장도 하다 보는 과정에서 그 성숙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들이 무너지는 거라고 해요. 무너지는 거라고. 그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30산 중에서 변절하면서 그들이 다 성숙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기득권 세력의 공세에는 탄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몽둥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도 있고. 그 민중들은 지금 우리 백성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뛰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의식이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충돌 위기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곤층은 자꾸 확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숙 얘기를 하냐고. 저는 저희들은 기득권층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 민중을 팔아가지고 진보를 팔아서 민중을 팔고 개혁을 팔아가지고 지금 기득권에서 자기가 챙긴 거에는 뭐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야당의 대선 후보를 골라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개헌론 보면 사실 국민들을 볼 때는 개헌론 하면서
뭘 바꾸자는 거지? 잘 모르거든요. 음. 근데 주되게 딱 드러나는 건 4년 중림제로 바꾸자. 5년 단임제를.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안 된다. 하면서 대통령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가 이래야 됐다. 이건 사실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하나랑 약간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다당제를 하면서. 근데 실제 내각제를 한 데를 보면 오히려 양당제가 더 굳어져요. 왜냐면 양당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개헌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3지대에 나눠줄 이유가 없는 없어.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근데 걔네가. 그럼 이걸 두 개를 미끼로 던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판을 흔들면서 아까 이 김종인 같은 사람은 2년 5개월짜리 대통령 내가 하면서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미쳤나 봐, 걔는 이런 진짜. 구상이 있는 거고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판을 흔들면서 저는 실제 지금 있는 정당 구조를 약간 바꾸는 척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일시적으로. 그래서 아까 뭐 곽 박사님 이제 얘기했던 뭐 3지대 그런 게 실제 목표 아닌가 이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그 박한영 실장님 나와서 네. 전문 그죠 헌법 전문 그래서 음. 그 역사 세탁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렇죠. 목적으로 된다. 맞아요. 그 지금 보면 3.1 독립운동의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87년 헌법 이전에 그 전두환 시절에는 상해 임시정부라는 말이 없었다면서요. 그냥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개헌을 하자고 할 때는 건국절을 집어넣지 집어넣겠지. 거기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방에 넣으려고. 45년까지는 독립운동 했는데 45년부터 48년까지는 건국운동이고 대한민국 건국운동의 정신을 이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거를 강고하게 막을 수 있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 네. 국회의장이라고 이거 그 개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 본인의 의도는 아닐 수도 결과적 삭고라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지가 얼마나 일천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폼 잡고 그러니까는 문재인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폼 잡고 있으면서 지가 얼마나 역사의식이 일천한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명히 경계를 해야 돼요. 개헌론에 함부로 우리가 몰입하면 안 된다고. 네. 그걸 막아낼 지금 야당이 아니라고. 그 물타기 하는 헌법 규정 이런 걸 예를 들어 친일파들을 세탁해 주는 거를 물타기 하는 걸 막아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개헌해도 뭐 하겠어.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정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라. 원포인트 하는 걸 얘기가 되겠다. 원포인트. 딴 건 안 된다. 응? 근데 그런 거면 시도 안 하겠죠. 바로 어저께인가 그 야당 대표랑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네네. 뭐 3당 여야 3당 대표랑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내가 야당 대표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당신 맨날 외국 다니면서 외국 정상들 만나고 국민 낸 세금 가지고 그러면서 키껏 한다는 얘기가 북한 욕하고 북핵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야 솔직한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식 작정구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중대 일개 연대 몇백 명이라도 실제 유사시에 그 지휘권도 없는 대통령이 그거 얘기할 자격이 있냐. 난 부끄럽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야당 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 갖다 바치는 대통령이 응?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북한 뭐 해가지고 그거 같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공동으로 탄핵 뭐 비판하고 네. 합류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 그러니까 나는 해외에 가서 박근혜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이 그 얘기만 하잖아요. 매일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어느 나라 대통령 만났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북한의 얘기를. 근데 나는 그걸 말할 자격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냐고요. 딴 나라한테 미안하네 갑자기. 그렇잖아. 부끄럽잖아. 네. 제가 반기문 얘기를 하는데 반기문 얘기하는데 통일통일장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이라크잖아. 그런데 프랑스 쪽에서 특히 5대 강국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거부권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국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한 3월쯤이야. 10월 달에 선거인데. 반기문이 내 방에 왔어. 통일통일장 방합니다. 그때 왜 얘기를 할 때가
아, 위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우리가. 아, 그 프랑스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안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보면 수십 년 동안 모든 침략, 국제법을 어기는 침략 행위를 하는 것은 미국이었다. 그 말썽을 일으키는 게. 그런데 한국은 월남전에 본 나라 월남전에 미국 꼬붕으로, 미국 졸개로, 이라크, 아프간에 뭐 아프간 군대 보내고, 이라크에 지금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아무 나라도 안 보내는데, 하는데 한국은 쪼래쪼래 군대 보내고. 그러니까 침략 국가에 앞장서서 군대 보내는 그 졸개한 나라 외교부 장관을 국제 평화를 지키는 거기다 어떻게 내보내느냐.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설득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득을 하는데 힘들었다고. 응? 그게 국제적으로 한국을 보는 시각이에요. 미국이 졸개 나라다는 거예요. 응? 정답. 그게 미국이 졸개, 미국이 침략 행위하는데 졸개, 미국이 시킨 대로 뭐든지 하는 나라 이게. 그게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선거운동 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와서 그게 걸렸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래서 야 그건 옛날 보수 정권 때 제가 친일파 정권 때는 얘기했잖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명박 노무현 때는 틀리잖냐. 미국 부시 정부한테 그 이라크는 비록 파견할지언정 그래도 남북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고 이런 거 있잖냐. 제가 그런 거 갖고 설명해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전부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줬어.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라서 이회창이 대통령 되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국가가 시켜준 거예요. 지금 아주 박근혜가 막 미국 완전히 졸개하면서 군의안 문제 저렇게 하고 사드 배치한다고 이렇게 하는 판에 그걸 막 하면서 그거 하겠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지금 프랑스도 응? 반기문한테 응. 배신감 느끼겠는데요? 그렇게 그러지 밀어줘.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 이제는 자주 외교하고 동북아 균형제 외교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사무총장 밀어줬더니만 그래. 저 뭐 하는 거냐 저거. 야 저 사우스 코리아는 진짜 안 미국은 되겠네. 애초에 반대했어요. 네.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문에 반대. 반기문이는 모르고 그냥 노무현 정부가 미니까 반대를 했다고. 라이스가 뭐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원래가 유엔 사무총장이 관례상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다음에 아시아인가야. 그러니까 라이스가 뭐라고 됐는가 하면 야 그 위원원장이 어떻게 이번에 아시아라는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 시켜주기 싫은 거예요. 노무현 정부니까. 그래가지고 동굴을 하자고 하는 걸 은근히 비쳤어요. 언론에 그게 다 났어. 그 당시 유럽 언론은. 국내 언론은 안 났지만. 라이스가 동부 쪽에 말 잘 듣는 거 있잖아요. 동부 쪽에 뭐 동유럽에 뭐 체코나 이런 게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옛날 자기 텃밭하니까 러시아가 발끈한 거야.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결국 거꾸로 우리 편 들었어. 라이스 덕분에. 그런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 계 제가 처음까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반기문이가 그걸 쓸 때 실제로 사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거의 뇌물성 외교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게 나중에 그 반대 그 안 된 경쟁자가 그걸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고 덮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지가 무슨 뭐 똑똑하고 영어 잘해가지고 된 거냐. 아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혜택을 받아가지고 된 사람이 4대강 찬양하고 노무현 자기가 모시던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는데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와서 대통령 친박 사람들이 가니까 좋다고 그러고 하고 군량 문제는 있다 있으냐 하고 그런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요즘 4대강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 내가. 근데 최근에 5월달에 안 올 때만 친박 사람이 많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냥 그야 만날 수는 있지. 반기문이 본질을 모르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딱 지난번에 귀국해가지고 하는 걸 언행을 보고 김용필이 만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완전히 같구나.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제가 말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반기문이 안 그러겠지. 사람이 틀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들리는 소문이 그건 다 헛소문이겠지.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아 이거는 완전히 변질될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접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선수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형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뭔가 수를 쓰지 않을까. 천하 3분지계의 수가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보입니다. 지금 뭐 정상적으로 새누리당이 집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죠. 근데 국민들이
벼르고 있는 거죠. 우리 이번 총선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감시단 이런 거 꾸려가지고 직접 국민들이 뭐 투개표 현장에도 들어가고 뭐 부정선거 감시하고 이런 노력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정원이 뭐 세월호의 뭐 실소유주 의혹도 있고, 뭐 이번에 그 총선 앞두고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탈북 사건도 그 매니저가 밝혔잖아요. 책임자 남자 지배인 그 사람이 뭐 돈 받았다. 이거 공작 맞다. 그리고 얘네가 너무 이거를 한국의 뭐 정치에 써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밝혔잖아요. 이제 국정원이 뭘 해도 국민들이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2012년부터 매년 한 번도 안 쉬고 정계의 중심에 있었네요. 네. 정치판에. 막 매년 그러잖아요. 서울시 간첩 공무원 간첩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의 작품. 이제 국정원이 뭘 했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이제. 이게 저는 시대가 변한 징표라고 봐요. 왜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국정원이 뭐 있지 않습니까? 브리핑, 국정원 브리핑. 북한 괴뢰 집도당에 무슨 뭐 따당 하면 사람들이 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죠 오 하면서 뭐 설마 오늘 또 휴전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갔던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정원이 뭐라 그러잖아요. 국정원이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다못해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도 그죠. 기상청이 발표해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맞아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 북한이 5번째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 안 믿을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정원은 물론 계속적인 정치 공작을 시도하겠죠. 근데 이제는 흐름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전면에 나서는 공작은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로 숨는 공작들을 하지 않느냐. 최근의 흐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벌써 어떻습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국정원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국정원을 찾아다니는 테마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때는 국정원과 우리 국민들 간에 치열한 머리 싸움들이 전개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국정원은 앞으로 갈수록 정치 공작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들이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계속적으로 막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러면서 얘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일 거예요. 야, 씨발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적선하는데? 총선 때도 뭔가 버스 가동이 잘 안 됐을 수 있다. 저희가 한번 전망을 그럴 하지 가능성이 않았습니까? 있죠. 네. 네. 대선 때도 더 긴장이 걸리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수구 진영 새누리당에서는 뭔가 프레임을 바꿔서 판을 어떻게든 흔들려고 좀 그렇죠. 승부를 걸지 않겠나. 그럴수록 이런 잔챙이, 즉 전투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전략에서 프레임 자체를 그들에게 유리한. 12년 대선 때도 사실 얘네가 색깔 빨간색으로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꿀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죠. 그러면서 갑자기 복지는 새누리당의 것. 하물며 통일대박까지, 통일대박 처음 낼 때는 저희가 이거 뭐 하는 짓이요, 말이야 된장이야 그랬는데 실제 효과를 본 거죠. 초기에 우린 통일 문제 풀겠다. 그래서 일각에 저희처럼 일선에서 막 운동만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각의 경제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의 희망이나 기대를 가졌을 수 있거든요. 보수 정부가 통일 문제는 풀겠지. 이런 게 2012년, 13년 좀 살아있었. 개성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약간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싸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구도 문제에서 아까 이 지형 변화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87년에 노태우가 3분직에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수를 다시 한번 써먹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지대 중도 보수 창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번에 안철수가 얘기했어요. 양극단 세력과는 절대 단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양극단이 친박과 친문이잖아. 극단이 누군지를 보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보여. 문재인을 극단 세력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문재인 정말 좀 우유부단하고 진짜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가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양극단과는 단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과의 단일화를 완전히 거부를 선언해버렸죠 이제. 그래서 변수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잠룡들한테 인터뷰 때마다 언론사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야권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단일화.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바빠서 단일화 그건 국민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뭐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반 새누리당 전선으로 봤을 때는 이건 대의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의.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은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선상의 문제에서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 이제 전술적인 문제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다 딱 언급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지대 중도 보수 정당, 중도 정당이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게 제일 민감한 문제일 수 있고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난번 우리 총선을 보면 야권 후보가 단일화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어쨌든 승리를 했죠. 그 승리는 야권 유권자들이,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야권의 정당은 단일화 안 했는데 국민들이 투표로 단일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단일화 시킬지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거기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안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야 문재인이 너는 나오지 마. 아니야 우리 앞으로 안 찍을 거야. 이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철수 너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 네가 이쪽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안철수가 갖고 있으라는데 안철수가 야 이건 내가 나를 지지하는 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 이유가 최근에 시간이 총선 끝나고 지나가면 갈수록 호남의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보면 입증한다고. 그래서 급떨어지는 표가 문재인한테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떠 있는 거예요. 뭔가 야 괜찮은 사람 어디 나타나면 우리가 한꺼번에 몰아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사람. 그리고 이제 비호남은 이건 어쨌든 새누리당이 되면 안 되니까 새누리당이 안 되니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그 표가 분산한데 하려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수도권에 있는 야권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지지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냥 새누리당 지지하니까 거긴 안 죽였다고 한 거야. 네? 거기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찍어준 거라고 그냥. 그리고 인지도도 있고 한 사람 찍어준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야권 지지표가 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없어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없어 누가 없어? 근데 맨 해서 나오는 게 뭐 스파링 파트너 같은 것만 나오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정계 은퇴했다고 그래가지고 은퇴를 해냈다고 그러면 그냥 나처럼 강원도 가 있든지 고향에 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왜 강진에 아무 연구는 강진에 가서 토굴에 앉아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은퇴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 이제 국민들이 그런 수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응? 그런 거 색깔도 좋고 그동안에 뭐 그 좀 그런 말이 그렇지. 나는 아쉬운 게요. 요즘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전략적으로 당론을 결정하는 모호성. 아니 사드를 국민들을 향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쓰는 게 어딨어. 그러니 제1야당이 어딨어. 아니 전략적 모호성은 국제 간에 이런 거 쓰는 거지. 국민들을 지향해서 그러네요. 전략적 모호라는 모호성이라고 우리가 결정 안 했다. 이런 야당이 어딨냐 그 중요한 문제를. 응? 그게 무슨 야당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국민을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 자체가 난 그 태도, 비헤이비어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근본적으로. 그게 당론으로 아직도 굳어 있잖아요. 못 바꾸고. 그걸 아니다. 석파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사람이 우리 김대중 노무현이를 이어받겠다. 그건 사기지. 그건 사기예요.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런 정당이 어떻게 제1야당이냐고 지금. 응? 그리고 그 야당 내에서 한 개파가 집권하고 내가 하면은 내가 결국은 호남 사람들도 이쪽 지지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를 싫어하지만은 나를 찍을 수밖에 없어. 이게 전략 아니에요. 문재인 전략이. 이렇게 궁색하게 하냐고. 자기가 그냥 빠진다고 그러고 내가 정권 교체 앞장서겠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조용해지는데 새로운 사람도 쏟아나오고. 그러니까는 난 이런 거 보면서 좀 이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이 세상이 진짜 우리의 진짜 살신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살신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이야말로 그런 게 필요한 거는 거지. 대표님 보실 때는 정계 개편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 그 중도 정당 그건 나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도 정당이라고 해서 안철수당을 찍어준 게 아니야. 문재인이 아니라는 걸 표시한 거 이게 없는 거예요. 호남 사건자들이. 중도라고 해서 안철수 준 게 아니거든. 그걸 알으니까
박지원이가 얼마나 야간 사람이에요. 사드에서 반대쪽 확실히 아는 거야. 음. 예? 박지원이는 아는 거야 그거를. 어? 박지원이가 고민이 많을 거야. 선수들끼리 통하는 느낌이 선수들끼리. 있으십니까? 박지원이는 내가 보면 그걸 알 거야. 어? 제가 14대 국회를 박지원이랑 같이 처음에 초선을 했거든요. 40대 때. 그래서 박지원이를 아는데 박지원이는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그 안철수가 있었으면 반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박지원이가 그걸 아는 거야. 왜? 호남이- 선수도 바로 찾아가고. 네. 네, 별 의미 없을 거다. 네,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새누리당도 뭐 프레임 전환에 뭐 그 시도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겠나. 어찌됐든 새누리당은 어찌됐든 간사합니다. 간사하고 그 시대로 따지면 뭐 조조 뭐 이런 네 이런 걸로 좀 비교할. 더민주당은 곽 박사님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삼국지의 인물로 비교한다면 새누리당은 조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내에 또 물론 여러 가지 개파들이 있습니다만 더민주당은 저는 손권 정도가 어떨까. 그러니까 왜 송건? 딱히 그 대륙의 주도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나마 있는 그 자기의 지분 있잖아요. 강동에 그 지분만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한번 승부를 걸지 못하는 네. 매번 주눅 들어 있는 그 오나라에게 언제나 송권을 보면 조조에게 좀 주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비는 누가? 유비가 없네. 유비는 지금 동북으로 몰려가지고 다 작살났잖아요. 유비도 없고 장비도 없고 관우도 없고. 관우 장비는 뭐 어떤 사람은 뭐 국회에서 체류탄 던졌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국회 장비가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그런 게 있냐 해가지고 지금 뭐 다. 네. 그래서 저는 진보가 없다 지금. 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전체 이 대선 흐름에서 보면. 네. 아 그러네요. 그 저희가 아까 성주의 할머니들 얘기도 했는데 또 그게 성주의 할머니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많은 남녀노소 우리 국민들 민중들이 다 누군가 불을 땡겨주기를 왜냐하면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이 있어야 터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희망이 정치에서 뭔가 찾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또 그 진보 아까 그 얘기도 되게 있거든요. 뭐 얘네는 자기들끼리 극단과 극단에서 중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극단은 진짜 극단이 맞죠. 친일 극우 보수 극단을 얘기하는데 또 이쪽 극단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얘기. 근데 그 극단- 정확한 네. 워딩 그거였어요. 친박과 친문 빼고 다 모여도 된다 이런 그죠.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쪽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 뭐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런 게 뭐 집권 세력 이런 게 따지는 아니었지만 또 한 축으로 있으면서 종북공세 이런 데도 싸움을 하고 현장 제하에서 싸움을 하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설 자리가 구축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형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깝다. 얘기하면 할수록 뭔가 이 진짜 판을 흔드는 게 개헌론도 아니고 뭐 사기성 중도 보수 정당 창당도 아니고 실제 진보 개혁 진보 진영 이전에 있던 여기서 뭔가 하나 축이 구축되지 않은 게 제일 저는 좀 아쉽지 그래요. 않을까. 민주당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할 말이 없죠. 아니 그 진보가 제대로 했으면 민주당이 저러고 있겠냐고. 또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정동영 씨께서 대선 주자하실 때 담대한 진보를 외쳤잖아요. 민주당도 이 분위기가 그죠?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도 진보를 외쳐요. 왜? 지금은 에라 모르겠다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진보는 무슨 진보 이래가지고 북한 핵을 같이 규탄하고 뭐 군복이고 군부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진보가 섰다면 민주당 사람들이 저럴 수 있겠냐? 여기도 경쟁 심리 발동되는 거잖아요. 진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지금 민주당 내에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진보의 근데 뭐 그런 소식은 들립니다.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지금 있는 진보 정당에 분류되는 뭐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창당한 민중연합당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창당을 모색하는 단결해서 창당을 모색하는 세력들도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제반 세력들이 뭐 민주노총도 최근에 그게 하더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이 원래 뭐 누구랑 손잡고 크게 뭐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가 대두됐던 적이 거의 없는데 한상윤 위원장이
이미 감옥에 계시지만 감옥에 가시기 전부터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진보 세력이 단결해야 된다. 네. 단결해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이 목소리를 반영해낼 수 있다. 이런 게 공통된 인식으로 매우 비등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순간은 좀 민망하지만 진보가 갈려져 있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진보가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농민 현장에서 그리고 촛불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진보 세력들이니까 진보 단체들이고. 이게 진짜 지금의 진보 진영 현황을 보면 그 적벽대전을 앞둔 유비 같아요. 마누라 절로 자식 새끼랑 묶어가지고 마차에 태워가지고 보내놨는데 조조가 그것까지 두드려 가가지고 다 깨지고 그죠. 자기 아들 거의 죽어가는 자기 아들 그래도 옆에 조은이라고 하는 또 수아 장수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또 이 가본 밑에 숨겨가지고 말을 그렇게 타가지고 도망가지고 아 이제 막 살려고. 생각나네. 얘기하니까 막 그렇습니까? 삼국지 장면 네네네. 지금 진보가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또 도망을 가는데 후퇴는 가는데 장병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갑시다. 조조 왕한테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유비가 또 그래도 백성을 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백성이랑 같이 가다가 또 그 도망가는 게 더 늦어지잖아요. 지금 진보를 보면 마치 또 이런 모습, 뭐 대통령의 대장정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 언제 한번 우리가 2017년에 한번 반격에 횃불을 들어야 되지 않나. 대표님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대표님 아까 전에 우리 곽 PD님 때문에 저도 보게 됐는데 대표님 네. 그 강연하신 네네. 영상 워낙에 이제 방송 때도 그러시지만 강연 때는 더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막 20대 청춘이 방불케 하며 하시는데 질문 중에 그런 질문 나왔더라고요. 그 영상 녹화한 거 보시면 막판에 아니 김원웅 대표님은 대선 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런 질문이. 근데 대표님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딴 질문은 다 대답하시고 그 질문 저는 사실 대표님 방송 하다 보면 대표님한테 그런 건 있어요. 버니 샌더스 우리도 버니 샌더스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역사 인식 있잖아요. 막 친일 청산에 대해서 불효령 같이 그리고 주권을 세우는 데서 대외 정책에서 국민을 대하는 데서 뭐 그러니까요. 연세 나이도 45세 넘으셨겠다. 대답 안 하실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되거든요. 45세가 안 돼서. 대표님은 대선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사실 지난주에 그 원로들이 모인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좀 오래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단체죠. 새날희망연대에서 초청해서 우리 정치 현실과 19대 대선 이런 주제를 갖고 특강을 해달라고 한 3개월 전에 연락이 와서 그때 오케이 했는데 마침 그게 그 지난 주였어요. 그래서 거기 강연을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가지고 가서 강연을 한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질문이 거의 1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일일이 한 번 답을 하면 능률이 안 올라서 한 2-3번 받아서 한꺼번에 답하는데 계속 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김은웅 의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나가라 이런 얘기, 그거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제가 그 답을 안 하고 딴 질문만 답을 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또 딴 사람이 와서 그거 질문을 하는데 왜 답 안 하냐고. 그래서 그걸 몇 차례 이렇게 하고 끝까지 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의 준비나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강원도 가서 있는데 또 엊그저께도 몇 팀들이 이제 이거 동영상 이걸 보고 오셨더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몇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 고민을 하고 내년 대선에 준비하는 거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일단 제가 지금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첫눈 내릴 때쯤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전부 다. 저는 그냥 이 시국 인식이 이번 대선은 단지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분단에 기상하는 권력을 부셔내고, 분단에 기상하는 언론을 부셔내고, 분단에 기상하는 군대를 부셔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철저한 혁명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다.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도 조성되어 있다. IMF가요,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IMF가 2016년도 올해잖아요. 그 작년 자료예요. 재작년 자료인데 올해 자료에 예상을 해놨어. 구매력 차원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구매력, 미국 GDP를 하는 게 18조 8천억. 근데 중국이 올해부터 19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국가 GDP 수준에서 구매력 차원, 그러니까 달러의 그냥 명목 환율이 아니라 차원에서 중국이 국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지금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2013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한 미국의 국가정보원이 자료에 의해도 그쯤이 그러니까 2020년을 전후해서 미중이 G2잖아요. G2. 미중이 중미로의 세력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 그 역사학자인데 맥코이는 2025년이 되면 미국은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미국 자체 국가정보는 우리 국력이 좀 밀리긴 해도 중국한테 그래도 2050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어쨌든 간에 2020년 어떤 자료든지 간에 2020년, 2018년을 전후해서 이 세계 정사가 바뀌고 동북아의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1945년 체제, 미국이 최강국일 때 미국의 최대익을 반영한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국제적 기반이 2018년을 전후해서 지금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민중들의 삶은 핍박해지고 있어. 사회적 충돌 위기로 가고 있다고. 이런 절망 시점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절 선거를 단지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남북 문제도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전환기가 되면 양쪽 다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한반도에 대해서. 그럴 때 남북이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연방제를 치든 낮은 체제를 치든 그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패권적 영향을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주 비교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2018년서부터. 그럼 내년 선거에서 2018년 2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대통령은 그런 역사적 전환기에 제대로 된 친일 반민족 기반의 세력이 아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그냥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요즘 고민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손톱이 야, 이 사람 밀어주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번에 강의 때 그런 고민과 시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뭐 일각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나온 얘기인데 야, 당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답을 안 하고 끝까지 안 했더니 요거 얻어먹었어요. 여기서 얻어먹어서 넘어왔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명만은 좋은 말 있잖아요. 아주 뭐 좋은 말은 적토마 같은 말. 명만은 마구간에 누워 있어도 뜻은 천리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산골에 있지만은 내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뜻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이 좀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저 오늘 이번 방송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친문 세력들 네.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 김한동 대표님이 열심히 막 이렇게 친문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근데 게시판에 열심히 댓글 달릴 것 같습니다. 신문 이렇게 일부가 저는 네. SNS에 그런 거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약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딴 이유가 없어요. 문재인이 이래서 대단하고 좋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 마음 정권 교체를 하려면 문재인이 대단하고 좋다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우리 이런 오늘 방송에는 벌떼같이 몰려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동지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이 갖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나쁜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한 가지 나는 석연치 않은 게 지난번 대선이라는 것이 뭐 투개표 뭐 얘기 안 하더라도 그것도 뭐 심각한 얘기지만 그거 아니래도 투개표 부정 안 하더라도 관건 선거만 해도 국정원이든지 보훈청이 온갖 기관을 다 관건 선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관건 선거만 해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의 관건 선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에 대해서 승복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때 전 분위기가 묘한 게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근거리고 또 시민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시민들은 더 많고.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새누리당 사람들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야 니들 그러면 불복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야 불복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불복 아니요. 그럼 너 니들 진짜 너 불복할까요? 그럼 어떤 기회 나면 꾸시렁이 되면 그러면 아니요 불복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가 관건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야끼리 하는 승복과 불복의 문제냐고요. 선거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사실 거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문재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찍어준 사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돼. 그게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예요. 내가 젠틀하다. 승복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얼마나 민중이 짊어진 무거나 고통이 심각한데 젠틀한 걸로 해결이 돼요. 노무현이가 젠틀해서 대통령 됐어요? DJ가 젠틀해서 대통령 됐어? 백범 김구가 젠틀해가지고 독립운동 했냐고. 아니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 이렇게 찍어줬는데 응? 그런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나 책임감이 이런 게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자는 거지. 응? 그런 문제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문제거든. 응? 근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투개표 때 강동원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 말을 동의하지 않아요. 야당 동료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껐어. 응? 특별한 근거도 없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자기가 옛날 대선 때문에 승복한 거에 대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껐는 거 아니냐는 얘기 드는 거예요. 강동원이 문제를 그걸 비하하고 폄하하고 공천도 안 주고 이랬잖아요. 응? 그거는 그 문제의 자기 약점이 드러날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총선 때 나타난 민심의 반영이 정치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성주 할머니들에게서 저희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타는 자 대선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생각하고 이 민심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성주의 할머니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박수로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런 민심을 반영한 2017년 영웅을 또 저희가 또 같이 만들어야죠.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추석 특집 국내 최초 대선 전망 마치겠습니다.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